안녕하세요. 지난달 가장 인기 있었던 책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랑 영화랑의 책 담당 책이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에는 2021년 1월에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21년 1월의 베스트셀러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77입니다. 주린이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주식과 어린이가 합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죠. 이 책을 지은 분은 염승환 님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부장이시면서 유튜브 이트렌드 염승환의 일일 시황, 염블리에게 물어보세요 또 진행하십니다. 또 3프로TV 아침 시황도 매일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그 외에 증권 방송과 지상파 주요 방송 패널로도 출연을 하세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아주 핫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차례를 보시면요.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장에는 주식 용어, 주식 개념, 투자 지식, 주식 투자의 정석, 기술적 분석,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 주가의 속성, 주식의 속성, 주의사항 이렇게 77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책이니 만큼 내용이 가장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글도 아주 친절하고 쉽게 쓰여 있어서 읽기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시가총액인데요. 자, 시가총액은 시장에서 인정하는 기업의 가치입니다. 거래되는 주식의 한 주의 주가에 전체 주식 수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확인하면 경쟁사에 비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주식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IPO인데요. 저희가 흔히 상장이라고 하죠.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이름을 등록하는 이 상장의 과정을 IPO라고 합니다. 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 예측과 공모가 결정, 청약을 거쳐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은 여기에서 증권신고서를 보면은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증권신고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말 그대로 그 시대를 주도하는 어떠한 시기를 대표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을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시가총액이 크고 매출과 이익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을 주도주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BBIG, 즉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종목이 주도주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우선주와 보통주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주식 이름을 보면 어떤 주식은 이름 뒤에 우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선주인데요. 이 우선주는 보통주, 즉 본주하고는 다르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신 배당이나 이익, 자녀 재산 분배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을 받아요. 대신에 경영권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자는 경영권 위협이 없이 자금 조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보통 발행가의 15% 정도 할인을 받고요. 주가는 30% 정도 할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ETF인데요. ETF라는 것은 F가 펀드를 뜻해요. 그래서 상장이 되어 있는 펀드예요. 그래서 다른 펀드, 과거의 펀드하고 다르게 주식처럼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운용 보수를 0.2% 정도 내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 주식에서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코덱스와 타이거로 시작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ETF를 뜻하고요.
타이거는 미래에셋이 만든 ETF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 이 ETF 이름에 레버리지라는 것이 붙어 있으면 주식이 상승하는 것을 추종하는, 상승에 베팅하는 펀드를 말하고요. 반대로 인버스라고 하면 하락을 추종하는 펀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6번째 질문, OEM과 ODM인데요. OEM은 주문자가 주문을 한 그대로 생산만 대행하는 업체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가 운동화를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에 주문을 넣으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과 비슷하게 OD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ODM은 제조사가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경우를 뜻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입생로랑 뭐 로레알, 랑콤, 뭐 LG 생활건강의 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코스맥스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조금 높다고 하죠. 그 중에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바이오 CMO라는 게 있는데요. CMO는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예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른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 약품을 생산해주는 약품의 ODM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이런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7번째 질문, 밸류체인인데요. 밸류체인은 가치 사슬이란 뜻입니다. 제품 생산을 할 때 제조 공정을 세분화해서 체인처럼 엮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 혹은 그 기업을 말을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래 여러 가지의 각각의 역할을 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다고 해요. 이 기업 전체를 다 통칭해서 밸류체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8번째 질문, 시크리컬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경제적인 상황,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업종인데요. 해운사, 조선사, 철강, 화학, 정유, 금융, 건설, 기계,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의 한국의 기업들이 대체로 이 경기 민감주 시크리컬에 가까웠어요. 자, 다음 질문 9번째, 버핏 지수인데요. 버핏 지수란 GDP 대비 시가총액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워렌 버핏님이 만든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는 보통 114에서 135까지를 고평가라고 보고요. 114에서 93%가 적정, 93%에서 73%가 이제 저평가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5여서 아주 조금 고평가인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장 주린이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식 개념 9가지입니다. 10번째 질문, 경기 방어주인데요. 경기 방어주란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실적을 내는 업종을 말합니다. 통신, 음식료, 전기, 가스 같은 유틸리티, 게임, 제약업종 등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이 낮은 종목을 말하죠. 질문 11번째, 성장주는요. 지금은 불확실하지만 미래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을 말합니다. 신약 개발, 전기차, 수소차, 인공지능이 탑재된 반도체, 자율주행차, 우주항공 업종 등인데요. 좀 비싸고 투자 실패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성공했을 때는 수익률이 크다,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 12번째,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는요. 현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은행, 보험, 석유화학, 철강, 제지, 건설, 조선, 유통, 자동차 등의 업종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호황기에 유리하고 성장주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신하는 기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작가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의 현대차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13번째 질문,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돈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의 영향이 큰 장세를 말하는데요. 유동성이라는 뜻이 자산을 현금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적 장세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변하는 장세인데요. 실적이 좋고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승자 독식을 하는 그런 장세를 말하죠. 네, 일반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나면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질문 14번째, 불마켓과 베어마켓 구분법인데요. 불하면 황소라는 뜻이죠. 불마켓은 강세장인데요. 완만하고 장기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대체로 주식시장은 강세장인 기간이 길다고 해요. 반대로 베어마켓은 약세장인데요. 단기간에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작년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장세가 베어마켓이라고 해요. 자, 15번째 질문은 스몰캡에 관한 것입니다. 스몰캡은 주로 소형주를 말을 하는데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보고요. 300위까지를 중형주, 301위부터 그 아랫단의 기업들을 소형주로 봅니다. 대형주는 보통 주가가 안정적이지만 탄력성이 조금 부족하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소형주는 호재와 악재 같은 이벤트에 민감하고요. 가격이 탄력적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16번째 질문, 기조효과와 역기조효과입니다. 기조효과란 악재 때문에 실적이 하락했다가 회복했을 때 그 전 분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 보이는 효과를 말을 합니다. 반대로 역기조 효과는요, 호재 때문에 실적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는데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또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빠 보이는 효과를 말한다고 해요. 자, 17번째 질문입니다. 선물인데요.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물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한국 주식에서는 선물이라는 것이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 거래를 한다고 해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상승을 예상한다 하면은 이걸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하락을 예상한다 하면은 매도 포인트를 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질문 18번째, 옵션인데요. 옵션은 상품, 금융 자산 등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합니다. 질문 17번, 17번째 질문에서 선물이 약속이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산을 약속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하는데, 이 중에서 상승을 예상하면 콜옵션을 매수하면 되고요. 반대로 하락을 예상하면 풋옵션을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32번째를 보면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선물 만기일은 3, 6, 9, 12월에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근데 옵션 만기일은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거든요.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날을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두 가지가 모두 다 겹치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큰 날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장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투자 지식 10가지입니다. 질문 19번째,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는 금융감독원이 상장 기업의 정보를 공시하는 곳인데요. 사업 보고서나 기업 설명회 등 투자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공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다트라고 치시면 DART, 다트라고 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자공시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이 사업보고서인데요. 질문 20번째는 사업보고서입니다.
상장 기업의 사업, 재무 상황, 경영 실적 등을 공개하는 정기 보고서를 말을 합니다. 1년 4분기 중 분기 마감일 이후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1분기가 3월 31일이 마감이니까 4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올리는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4분기 사업 보고서에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1년분 사업 보고서를 동시에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감사 보고서가 첨부가 됩니다. 이 감사 보고서는 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한 후에 의견을 덧붙이는 건데요. 이때 상장이 폐지되는 기업도 생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정기 보고서의 항목은 뭐 9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질문 21번째. 기업이 자급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자,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차입, 회사채를 발행하는 채권, 주식을 발행하는 증자, 메자닌, 기업 공개, IPO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채권은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을 하고 만기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는 상품이에요. 은행에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드는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자닌이 있는데요. 메자닌은 채권을 보유를 하는데 채권보다는 낮은 이자를 받다가 기간이 끝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24번을 미리 가져왔는데요. 질문 24번은 메자닌에 관한 것입니다. 메자닌은 크게 세 종류를 보시면 되는데요.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교환 사채가 있습니다. 이 중 전환 사채는 1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채권은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을 유지를 하면서 약정 가격에 미리 약속한 가격에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것을 말을 하고요. 세 번째 교환 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 즉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을 말을 합니다. 일단 이 메자닌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업이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고 또 주당 가치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주주의 가치가 훼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악재로 보게 됩니다. 메자닌은요. 자, 질문 22번째는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 수를 늘려서 이 주식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증자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주 배정 증자, 삼자 배정 증자, 그 다음에 일반 공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게 이제 기업이 주식 수를 늘리니까 악재인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만약에 설비 투자를 위한 시설 자금이라든가 또 영업을 양수하는 M&A 같은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호재로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운영 자금이라든가 채무 상환 또는 뭐 사옥 증축 뭐 이런 경우는 악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상증자를 하면 신주 인수권을 주는데요. 질문 66번에 나와 있습니다. 주주 배정 신주 인수권은 유상증자가 마무리된 후에 주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보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인수권을 팔 수도 있어요. 예,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 26번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주가의 긍정적인 이유인데요. 조금 전에 유상증자에서 기업이 투자하는 게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IT 반도체라든가 음식료 등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살아남아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는 호재로 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질문 23번인데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인 등 그 3자를 특정 대상에게만 신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대상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재로 보통 보고요.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 기간은 주식을 팔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자금은 확보가 됐지만 주식 유통이 일정 기간 되지 않기 때문에 호재로 봅니다. 질문 25번은 무상증자인데요.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으로 주주에게 무료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늘고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에 관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로 봐서 호재로 본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 28번인데요. 기업의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표적인 호재로 본다고 하는데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 가치를 다시 한번 재고하게 하고 또 합병의 대가로 받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자사주 매입의 취득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3개월 내로 이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를 대행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이행하는 것을 신탁계약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에 소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식수를 감소하면 주당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아주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27번은 투자자의 매매 사실 공시입니다. 해당 기업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1%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했을 때는 반드시 5영업일 안에 공시해야 합니다. 다트에 공시를 하겠죠. 그다음에 회사 임원 같은 경우도 한 주라도 매매를 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고요. 10% 이상 보유한 주주나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가족들도 한 주라도 공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다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장입니다. 주린이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투자의 정석 10가지입니다. 질문 29번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은 주가 표면에 보면 기본이 5,000원인데요. 액면가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이것을 나눠서 가격은 떨어뜨리고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주가가 비싸서 한 주식의 가격이 비싸서 거래가 어려웠던 기업의 거래를 쉽게 하고 거래량이 적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를 늘려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삼성전자가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200만 원이 넘던 가격 주식을 액면 분할을 통해서 5만 원대 이하로 낮춤으로써 그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해준 것이죠. 이것과 반대되는 것으로는 액면 병합이 있습니다. 액면 병합은 액면가를 반대로 올리는 거예요. 주식수를 감소시키고요. 그래서 주식이 너무 저렴하고 이게 가치가 없다, 부실주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질문 30번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분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일단 이 분할은 분할 모두 나누다라는 뜻이죠. 기업이 가지고 있던 사업을 나누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독립된 회사로 나누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은 주주의 지분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기업으로 각각 상장을 하는 것인데요. 주주는 이 기업이 분할이 되었을 때 이 두
두 개로 분할이 되었을 때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다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적 분할은 회사의 재산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같이 살던 자식을 독립을 시켰을 때, 분가를 시켜서 새로운 집에서 살게 하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주주는 새로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에 LG화학 이 물적 분할을 말을 했을 때 주주들의 반발이 컸었다고 해요. 예. 자, 그 다음 질문 31번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예. 자,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지분에 따라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배당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연간 순이익에서 배당으로 주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비율은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다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배당주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자, 질문 65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먼저 배당 수익률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순위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순위를 확인하시고 과거 배당금 지급을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올해 예상 순이익을 확인을 하셔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사시면 되는데요. 이 매수를 하는 시점은 11월까지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요. 배당을 받고 싶으면 12월 말 폐장일, 그 해의 폐장일 이틀 전까지 반드시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배당을 받는 날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배당 권리가 소멸되면서 주가도 하락하는데 요거를 배당락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시기는 1월에서 3월이 결정된 다음에 4월에 보통 배당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질문 33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누구인가인데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 중에 투자하는 사람을 모두 말한다고 해요. 보통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국이 많지만 또 중국, 일본,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도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를 통칭해서 말한다고 해요. 이 중에서 이제 한국은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할 때는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즉 원화가 강세일 경우에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는 보통 대형주를 선호하고요. 또 한국과 중국, 대만을 이머징 마켓으로 함께 보면서 투자를 한다고 해요. 자, 질문 34번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 형태의 투자자를 말합니다. 펀드처럼 개인에게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건데요. 금융투자, 투신, 은행, 보험, 또 연기금, 사모펀드 등이 있습니다. 예. 자, 질문 35번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말 그대로 저희가 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2020년 한 해에만 100조가 넘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됐다고 합니다. 자, 질문 36번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정기 변경입니다. 자, 코스닥과 코스피에 올라 있는 기업은 약 2,200여 개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코스피의 200기업, 코스닥의 150기업을 선정을 한 것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라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 30, S&P 500 지수가 있죠. 자, 매년 근데 이 기업들에 대한
이 기업들을 리밸런싱,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6월과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종가, 그러니까 두 번째 주 목요일이겠죠. 종가에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변경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자, 질문 37번 공매도와 대차 거래입니다. 이제 공매도는 공이 없다,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매도, 파는 것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즉,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식을 빌린다. 라는 말을 대차 거래라고도 합니다. 주식을 대차해서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해서 대차를 상환을 하는 것인데요. 다시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주식으로 갚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드시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에만 허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 38번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란 시장에서 예상하는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실적을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낸 것을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컨센서스가 10% 이상 상회를 한 기업은 실적이 10% 이상 좋게 나왔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어닝 쇼크라고 말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는 기업은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한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4장이 끝났고요. 다음으로 제5장 주린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기술적 분석 7가지 한번 보겠습니다.